몸매 좋은 여자는 밤일도 잘할 것이라며 명절 대낮부터 저급한 성희롱을 퍼붓던 깡패들,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강 707 특임단장에게 뼈와 살이 분리되는 참교육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가장 깊게 익어가는 때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다. 저마다 그리운 얼굴들을 찾아 떠나는 부산한 도시의 소음과 달리 지리산의 품은 태고의 고요함을 간직한 채 명절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계절의 화공이 흩뿌린 오색 단풍은 산의 능선마다 불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졌지만 명절 당일인 만큼 산은 평소보다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그 평화로운 산길을 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다. 몸에 꼭 맞는 기능성 등산복은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냈고 질끈 묶어 올린 긴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맑고 곧았다. 가벼운 등산화는 낙엽 쌓인 흙길을 소리 없이 밟았고 그 걸음걸이는 마치 오랜 시간 숙련된 사냥꾼처럼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언뜻 보기에 20대 후반으로 보일 만큼 앳된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은 그 자체로 시선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하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 얹힌 보이지 않는 책임의 무게와 계급을 아는 이는 이 산속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현역 투스타 장군이자 국가가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제707 특수임무단의 단장이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적들의 심장부에서 칼날처럼 움직여온 그녀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휴식이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지리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작은 사찰 청운사였다. 십수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혹독한 작전을 마친 뒤 무작정 찾아온 이곳에서 그녀는 노승이 내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 후로 마음이 복잡할 때면 군복을 벗고 평범한 등산객이 되어 이곳을 찾곤 했다. 노승은 그녀가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저 산의 기운을 느끼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갔다. 올해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신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을 찾아 조용히 명절을 보내고 싶었다. 청운사로 향하는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 한지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평화로워야 할 산의 공기 속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불협화음이 섞여 있었다. 평소라면 들려와야 할 청아한 산새 소리 대신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고 위축된 기운이 감돌았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몇몇 등산객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간혹 수군거리는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쯧쯧, 명절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그냥 지나가세,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들의 대화를 애써 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지민의 예민한 감각은 그 속에 담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수많은 작전과 위기 상황 속에서 다져진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평온한 등산객의 얼굴 뒤로 수십 개의 전장을 꿰뚫어 보던 지휘관의 눈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발걸음의 속도를 늦췄다. 주변 지형과 소리의 근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모든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채 그녀는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척후병처럼 조심스럽게 오솔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모퉁이를 돌기 전 그녀는 거대한 참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오솔길이 넓어지는 공터 약 200m 전방. 7명의 사내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등산복이 아닌 온몸에 용과 잉어 문신을 드러낸 채 헐렁한 운동복을 걸친 모습은 누가 보아도 산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들이었다. 그들은 등산객 서너 명을 둘러싸고 무언가 시비를 거는 중이었다. 등산객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역력했다.
한지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상황 분석을 마쳤다. 적대적 인원 7, 뚜렷한 무기는 보이지 않으나 덩치와 인상으로 보아 폭력에 익숙한 자들. 중앙에 서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자가 우두머리로 보였다. 주변에는 엄폐물로 쓸만한 바위와 나무들이 산재해 있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경우 최적의 동선과 제압 순서가 머릿속에 번개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그녀의 힘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될 마지막 칼날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받던 등산객들 사이로 익숙한 회색 승복을 입은 인형이 다가서는 것이 보였다. 청운사의 노승이었다. 거사님들 추석 아침부터 이 산속에서 어인 소란이십니까? 오고 가는 길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닐진데 그만하시고 하산하시지요. 노승의 목소리는 나이와 달리 낭낭하고 힘이 있었지만 험악한 사내들의 귀에는 그저 쇠약한 늙은이의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곰처럼 덩치가 크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건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노승에게 다가섰다. 어이 스님,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서 있는 줄 알아? 이 좋은 지리산 국립공원 우리가 밤새 쓰레기 치우고 길 닦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고비 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의 이름은 마동팔. 이 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세력을 키워온 신흥조폭 조직의 두목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청운사가 차지한 목 좋은 자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사찰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고급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지으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계산했던 것이다. 몇 번이고 저를 찾아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봤지만 노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아예 등산로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려 사찰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고립시키려는 저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젊은 부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건넸다. 마동팔은 만족스럽다는 듯 돈을 받아 챙기고는 부부를 향해 턱짓을 했다. 그래, 그래야지. 얼른 꺼져. 명절인데 싸게 막은 줄 알아. 젊은 부부는 거의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노승이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어찌 이런 무도한 짓을 부처님이 보고 계시네. 자네들 천벌을 받을 것이야. 천벌? 하. 영감님이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부처님보다 내 주먹이 더 가깝다는 걸 알려줘. 마동팔 옆에 있던 칼자국 난 얼굴의 부하가 노승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던 노승은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흙바닥에 쓰러진 노승의 입에서 밭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참나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지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에게 청운사의 노승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말없이 등을 내어주었던 은인이었다. 그런 은인이 눈앞에서 모욕당하고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은신을 풀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공터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공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험악한 조폭들은 물론 겁에 질려 있던 등산객들조차 갑자기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거기까지. 한지민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쓰러진 노승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노승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마동팔 일당을 향해 돌아섰다.
어르신께 사과하고 빼앗은 돈 전부 돌려드려. 그리고 당장 이 산에서 꺼져.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마동팔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한지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몸에 달라붙는 등산복 위로 드러난 탄탄하고 매력적인 몸매는 그의 저열한 욕망에 불을 지폈다. 이야, 이건 뭐야? 추석 선물인가? 산속에서 이런 미인을 다 보네. 아가씨,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저속한 농담을 던졌다. 몸매 죽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한 게 딱 내 스타일이야. 혼자 등산하는 거 보니까 외로운 모양인데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줄까? 한지민은 그들의 희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동팔의 눈, 목, 어깨, 그리고 무릎의 중심 이동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석하고 해체해야 할 목표물에 불과했다. 마지막 경고야. 셋셀 동안 꺼져. 하. 인연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얘들아, 저가시나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오늘 밤 전현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주지. 마동팔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칼자국 얼굴의 사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민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한지민은 나지막이 숫자를 내뱉었다. 하나. 그것은 폭발이었다. 고요하게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일순간 터져나오는 섬광과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칼자국 얼굴의 사내가 내뻗은 손목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대신 그의 시야에서 한지민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지독한 고통과 함께 그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이며 나타났다. 크악! 한지민은 그의 팔을 잡아챈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이어진 동작은 유수와도 같았다. 그녀의 무릎이 칼자국 사내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붙잡고 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마동팔과 나머지 부하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리는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가녀린 여인이 건장한 사내의 팔을 순식간에 부러뜨린 광경은 현실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미친년이. 정신을 차린 다른 부하 2명이 동시에 욕설을 내뱉으며 덤벼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다른 한 명은 발길질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의 어설픈 공격은 수많은 실전으로 단련된 한지민의 눈에는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날리는 사내의 팔을 안쪽으로 흘려보내며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그의 늑골 아래 급소를 찔렀다. 컥 하는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눈이 뒤집힌 채 쓰러졌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낮춰 발길질을 피한 뒤 축이 된 상대의 다리를 그대로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내는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며 잠시 정신을 잃었다. 불과 몇 초 만에 3명의 부하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자 마동팔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었다. 뭐 하는 년이야, 너. 마동팔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한지민은 쓰러진 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팔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곤충을 내려다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 시선에 마동팔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지만 동시에 수컷의 오기가 끌어올랐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 하나에게 겁을 먹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애써 공포를 감추고 더 비열하고 추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 그래. 운동 좀 했나 보네. 근데 말이야, 여자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침대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 내 그 잘난 기술, 밤에도 쓸만한가? 그의 노골적인 성희롱에 남은 부하들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두목님, 전현 몸 쓰는 거 보니까 아주 끝내주겠습니다.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옷 속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동팔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음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씨,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오빠가 특별히 용서해 줄게. 대신 오늘 밤 내 그 탱탱한 몸으로 우리 두목님 기분 좀 맞춰드려야겠다. 어때? 산속 정자에서 하는 건 색다른 경험일 텐데. 내 비명 소리가 온 지리산에 울려 퍼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것은 한지민의 마지막 남은 인내의 끈을 끊어버리는 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옥의 혹한과도 같은 냉기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 그리고 그녀의 몸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자비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마동팔을 향해 돌진했다. 겁을 먹은 마동팔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지민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손날치기가 아니었다. 국가가 수십 년간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의 모든 힘과 기술이 응축된 일격이었다. 그리고 색,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날이 마동팔의 쇄골을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감각과 함께 마동팔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한지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는 마동팔의 머리채를 잡아채 그대로 자신의 무릎에 찍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한지민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등산 스틱을 집어들어 도망치는 부하의 오금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넘어진 부하 위로 올라탄 그녀는 스틱 끝으로 그의 목을 겨누었다. 움직이면 이걸로 내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순식간에 지리산의 평화로운 공터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건장한 사내 7명이 한 명의 여인 앞에 처참하게 무릎 꿇었다. 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은 채 신음하는 그들 앞에 한지민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마동팔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이 궁금하다고 했나? 그럼 지금부터 똑똑히 알려주지. 내 몸은 너 같은 사회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칼이라는 걸.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등산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 한지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지민의 손에 멱살이 잡힌 마동팔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여인은 방금 전까지 그가 음탕한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오직 목표의 파괴와 제압만을 위해 존재하는 잘 벼린 칼날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얼려버리듯 지독했고 쇄골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그 살기가 주는 공포가 더욱 끔찍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마동팔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순간 한지민의 다른 쪽 손이 그의 어깨를 향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하며 자비 없는 움직임이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 관절이 탈구되었다. 끄아악!
마동팔의 처절한 비명이 산중에 울려 퍼졌다. 한지민은 그를 짐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그는 부러진 쇄골과 빠져버린 어깨를 붙잡고 흙바닥을 뒹굴었다. 더 이상 이 지역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한 마리 짐승이 있을 뿐이었다. 그 광경을 본 마지막 남은 부하 2명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인간은 도망치거나 혹은 미친 듯이 저항하게 된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 이 괴물 같은 년. 같이 죽자. 2명의 사내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한지민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땅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지만 그것은 성난 황소에게 달려드는 하루살이의 몸짓과도 같았다. 한지민은 칼을 든 사내를 먼저 상대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반보 옆으로 비켜서며 상대가 허공을 가르도록 유도했다.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칼을 쥔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대로 손목을 꺾어버리자 사내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한지민은 그 칼을 발로 툭 차 멀리 날려버린 뒤 붙잡은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을 공중으로 띄웠다.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사내의 몸은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달려들던 다른 부하와 그대로 충돌했다. 커헉! 2개의 육중한 몸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둘은 뒤엉켜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지민은 그들이 자세를 추스르기도 전에 그들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군홧발이 넘어진 한 명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고 이어 몸을 회전시키며 날린 팔꿈치가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2 사람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이제 공터에는 오직 한지민만이 온전히 2 발로 서 있었다. 7명의 건장한 사내들은 모두 그녀의 발치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거나 의식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압도적인 폭력이었다. 화려한 동작은 없었지만 모든 움직임은 급소를 노렸고 모든 타격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겁에 질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등산객들과 노승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던 한 여인이 흉포한 맹수들을 사냥하는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었다. 그녀의 몸짓은 파괴적이었지만 동시에 처절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나비가 피와 고통의 꽃밭 위를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듯 했다. 한지민은 거친 숨 한 번 몰아쉬지 않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녀리고 흰 손이었지만 이 손은 지난 수십 년간 강철보다 단단한 무기를 쥐고 수백 수천 번의 타격을 연마해 온 흉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장 먼저 제압했던 칼자국 얼굴의 사내에게 다가갔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힘의 논리를 신봉하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법이니까. 그녀는 나직하게 말하며 그의 부러진 팔을 군홧발로 지그시 밟았다. 으악!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새로운 법이 되어주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과 공포를 아주 조금이나마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 그녀는 다른 사내들에게도 다가가 그들이 다시는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관절을 꺾고 급소를 눌러 극심한 고통을 선사했다. 그것은 고문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무력화 과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없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처럼
혹은 감염된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동팔 앞에 섰다. 그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뭐든지 할게. 내 몸이 궁금하다고 했지? 한지민은 그의 멱살을 다시 한번 잡아채 질질 끌고 갔다. 그녀는 그를 공터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으로 끌고 갔다. 내 비명소리가 온 지리산에 울려 퍼지게 만들어주겠다고도 했고, 그녀는 마동팔의 멀쩡한 쪽 손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근처에 떨어져 있던 사람 팔뚝만 한 굵기의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마동팔의 눈이 공포로 새하얗게 물들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안 돼. 제발. 안 돼. 이것이 대가다. 한지민은 짧게 말했다. 내 더러운 입으로 여성을 희롱하고 내 추악한 욕망으로 평화를 깨트린 대가. 그리고 감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려 한 대가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든 팔을 높이 쳐들었다. 지켜보던 등산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노승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고다. 다시는 이 신성한 산에서 그리고 이 땅 어디에서도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나 한지민의 경고다. 다음 순간 나뭇가지는 무자비하게 아래로 내리꽂혔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명이 지리산의 고요한 아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처절한 응징과 서슬퍼런 정의만이 남아있었다. 마동팔의 비명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극심한 고통에 그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으스러진 손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바위 위로 번져나갔다. 한지민은 피 묻은 나뭇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한 점의 동요도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마동팔의 뺨을 가볍게 몇 차례 쳤다. 일어나. 아직 신문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마동팔이 가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고통과 공포로 흐려진 그의 눈에 비친 한지민의 모습은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경찰이야? 경찰? 한지민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경찰이었다면 내 놈들 손발이 아직 몸에 붙어 있었을 거다. 나는 경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그녀는 마동팔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놈들 이 절을 차지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사찰 뒤편의 부지를 노리고 있는 건설사 양진건설. 대표 이름은 양진태. 맞나? 마동팔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어떻게 이 여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한지민은 말을 이었다. 양진태가 시켰나? 저를 괴롭혀서 헐값에 넘기게 만들라고.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건 남원경찰서 서장 박철규. 내 놈들이 등산객들 주머니를 털어번 돈의 일부는 박 서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테고. 어떻게 그걸? 질문은 내가 한다. 한지민은 그의 부러진 쇄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마동팔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내 놈들의 계획은 뭐였지? 오늘 추석 당일에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단순히 등산객들 돈이나 뜯으려고 모인 건 아닐 텐데. 고통과 공포 앞에서 마동팔의 마지막 저항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한지민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일부러 큰 소란을 피워 등산객들의 발길을 끊고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척 절에 불을 지를 계획이었다. 작은 화재로 위장의 노승에게 겁을 주고 결국 스스로 절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다. 양진태와 박철규 서장 모두와 말을 맞춘 계획이었다. 한지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의 행패가 아니었다. 지역의 토착 비리 세력이 결탁하여 벌이는 거대한 범죄였다. 개발업자의 탐욕과 부패한 공권력이 만나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그곳을 찾는 시민들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먼 이국의 땅 내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 정부군 사령관이 반군에게 몰래 무기를 팔아넘겨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부하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지민의 팀은 그 부패한 사령관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국가를 위협하는 적은 언제나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내부의 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마동팔과 그 배후의 양진태, 박철규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그들은 총과 칼 대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였다. 모든 자백을 들은 한지민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마동팔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는지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날 죽일 건가? 죽음은 내 놈에게 너무 과분한 형벌이다. 한지민은 차갑게 말했다. 너는 살아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믿었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경멸했던 법의 심판 아래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지. 그때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노승과 등산객들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젊은 등산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정말 괜찮으십니까?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한지민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악기와도 같았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하나에 주변에 살벌했던 공기가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저는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노승은 조용히 그녀의 앞에 서서 깊게 합장했다. 보살님의 가피로 이 늙은 승과 청운사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부처의 자비는 때로 분노의 얼굴로 나타나 악을 물리친다 하였으니 오늘 보살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노승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두려움이 아닌 깊은 경외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무술고수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는 숭고한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스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지민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저 쓰러져 있는 조폭들은 그저 거대한 악의 실체에서 뻗어나온 잔가지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그 검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했다. 제육장 군인의 맹세, 부처의 미소. 한지민은 마동팔의 주머니에서 그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화면을 아무렇지 않게 소매로 닦아낸 그녀는 112나 119가 아닌 전혀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군 내부의 직통 보안 라인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곧 절도 있고 긴장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통신보안, 육군중앙수사단 상황실입니다. 한지민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지휘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했고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여기는 제707 특수임무단장, 육군 소장 한지민이다. 수화기 너머의 상황실 장교는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불리는 707 부대의 지휘관, 그것도 현역 여성 투스타 장군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상황은 그가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충성. 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재 위치, 지리산 국립공원 청운사 입구 등산로. 조직폭력배 7명을 제압,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역개발업자 및 부패 경찰과 연계하여 사찰 부지 강탈 및 방화를 시도하려 했다. 민간인 피해자 다수 발생. 한지민은 현장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장교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첫째, 관할 부대인 제31보병사단 헌병특수임무대에 즉시 출동 명령을 하달하여 현장을 확보하고 용의자들의 신병을 인수하라. 둘째, 이 사건은 민간 경찰, 특히 남원경찰서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다. 경찰청 본청 수사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여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도록. 셋째, 양진건설 대표 양진태, 남원경찰서장 박철규 총경을 핵심 용의자로 특정하고 즉시 출국금지 조치 및 강제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라. 모든 진행 상황은 1시간 단위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의상. 충성. 단장님 명령 접수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민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쓰러진 마동팔의 가슴팍 위로 던져버렸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을 떠난 명령은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이 지역에 수년간 뿌리 내려온 부패의 사슬을 분쇄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가 모든 조치를 마쳤을 때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소임은 다 마치신 듯하니 절에 올라가 차나 한잔 하시지요. 오늘 아침 새로 딴 찻잎으로 우려낼 참입니다. 한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난 뒤 따뜻한 차 한 잔의 평화는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등산객들에게 괜찮으니 먼저들 가시라고 손짓한 뒤 노승을 따라 청운사로 향하는 돌계단을 올랐다. 청운사의 작은 다실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웠다. 풍경 너머로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고 은은한 묵향과 갓 우려낸 차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노승은 말없이 찻잔을 채워 그녀의 앞에 놓았다. 10년 전 장군께서 처음 이곳을 찾으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장군의 눈은 길을 잃은 새와 같았지요. 온몸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득 안고서도 어디서 쉬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한지민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스님께서 내어주신 차 한 잔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을 뿐이지요. 다시 일어선 것은 장군 안에 있던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오늘 보니 그 의지는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져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을 베는 칼이 되었구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멀리서 군용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지민의 명령을 받은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한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보아야겠습니다, 스님. 다음에 오실 때는 부디 오늘처럼 피비린내를 몰고 오지 않으시길, 그저 평화로운 길손으로 오시길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마치고 다시를 나서는 한지민의 등 뒤로 노승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
군인의 맹세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부처의 미소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라 들었소. 오늘 장군의 모습에서 나는 그 둘을 모두 보았습니다. 한지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청운사를 내려와 헌병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현장으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아비규환이었던 공터는 이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헌병대장인 젊은 소령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충성, 소령 강태욱, 명받들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다. 용의자들은 현재 모두 결박하여 후송 대기 중입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잘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모든 지휘는 내가 직접 맡는다. 자네는 내 지시만 따르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한지민은 팔짱을 낀 채 제압당한 채 끌려나가는 조폭들과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탐욕에 눈이 멀어 있을 양진태와 박철규를 생각했다. 그녀의 추석 휴일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의 맹세는 휴일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이 있는 곳 어디든 위협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그녀의 전선이었다.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를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대한 산맥의 일부처럼 보였다. 부처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금강역사의 얼굴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 한지민이 짊어진 숙명이었다. 한지민의 명령이 떨어지고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지리산의 고요는 새로운 종류의 소음으로 채워졌다.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육중한 엔진음과 땅을 울리는 진동은 일반 차량의 것이 아니었다. 곧이어 위장색을 띤 군용 트럭과 지휘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등산로 입구를 향해 질주해 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전술 조끼로 무장하고 소총을 든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헌병 특수임무대의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마치 수십 번이나 훈련한 것처럼 그들은 신속하게 등산로 입구의 폴리스라인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통제선을 설치하고 민간인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현장을 지휘하는 강태욱 소령의 지시에 따라 일부 대원들은 공터로 달려 올라가 쓰러져 있는 조폭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보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냉철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은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조폭들의 저열한 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 공권력의 서슬퍼런 무게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같은 시각 전라북도 남원의 한적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 양진건설의 대표 양진태는 최고급 한우 갈비를 뜯으며 가족들과 단란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업의 성공과 부유함이 주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미 청운사 부지를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마동팔과 박철규 서장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오늘 밤 마동팔이 절에 작은 불장난을 치고 나면 겁먹은 늙은 중은 알아서 헐값에 절을 넘기고 떠날 터였다. 그의 여유로운 명절을 깨트린 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스마트폰 벨소리였다. 발신인은 마동팔의 오른팔인 김 실장이었다. 이 새끼가 명절 당일에 웬 전화야? 양진태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김 실장, 일은 잘 되어가나? 지금쯤 스님네들 오줌 좀 지리고 있으려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의기양양한 목소리 대신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동팔이 형님이랑 애들이 전부 당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웬 미친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순식간에 7명을 전부 다 작사를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있던 막내가 겨우 도망쳐서 전화했는데 뼈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양진태의 미간이 구겨졌다. 미친 여자 하나가 조폭 7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김 실장을 무능하다는 듯이 질책했다. 장난해? 너희들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나한테 징징거리는 거야? 알아서 처리해. 필요하면 돈을 주든 땅에 묻든. 아니, 대표님.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산 입구에 군인들이 쫙 깔렸답니다. 헌병이라고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막고 있답니다. 군인? 헌병? 양진태의 뇌가 처음으로 정지했다. 단순한 폭행 사건에 왜 군대가, 그것도 헌병이 출동한단 말인가.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든든한 뒷배인 남원 경찰서장 박철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철규 서장 역시 자신의 관사에서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양진태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양 대표 명절인데 무슨 일이야? 마동팔이 또 사고 쳤나? 양진태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그는 코웃음을 쳤다. 웬 여자가 조폭들을 때려 눕혔다고. 허허, 그거 재미있는 일이네. 요즘 여자들이 좀 드세긴 하지. 거기다 헌병까지 출동했다고. 아마 근처 부대에서 훈련 나왔다가 우연히 엮인 모양이겠지. 걱정 말라고. 내 관할에서 일어난 일인데 군바리들이 뭘 어쩌겠어. 내가 지금 바로 우리 애들 보내서 상황 정리하고 그 여자도 무슨 혐의를 씌워서든 일단 잡아넣으라고 할 테니. 박철규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즉시 강력팀 형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리산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웬 여자가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은 모양인데 가서 대충 상황 파악하고 여자 쪽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와. 군인들이 뭐라 하거든 민간인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큰소리치고.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시를 받은 형사들은 투덜거리며 순찰차에 올라탔다.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산골짜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서장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들 역시 이 일이 그들의 경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1시간 후 남원서 강력팀 형사들이 탄 순찰차가 지리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서장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 듬성듬성 서 있는 군인 몇 명이 아니었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 수십 명이 도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지휘 차량에서는 분주하게 무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분위기는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마치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듯 삼엄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려 어정쩡하게 다가가자 강태욱 소령이 앞을 막아섰다. 그의 계급과 특수임무대의 마크가 박힌 군복은 일선 형사들이 평생 마주칠 일 없는 위압감을 풍겼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현재 군사 통제 구역입니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베테랑 형사 한 명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경찰 신분증을 내보였다. 남원경찰서 강력팀입니다. 관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야 하니 길을 비켜주시죠. 그리고 민간인 사건에 군이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강태욱 소령은 형사의 신분증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월권이라고 했나? 지금부터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특수임무다. 당신들의 상관인 박철규 서장 역시 곧 우리 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네. 박 서장님을 조사한다니 그게 무슨. 더 이상 현장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신들부터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시 철수하도록.
강소령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단 1%도 없었다. 그의 뒤에 도열한 헌병대원들의 손이 소총의 안전장치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두 형사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굴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순찰차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보고는 즉시 박철규 서장에게 올라갔다. 자신의 부하들이 군인들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심지어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보고에 박철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경찰서장을. 그는 분노에 차올라 지방경찰청에 아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위로나 지원이 아니었다. 싸늘하고 단호한 경고였다. 박 서장, 지금 자네 미쳤나? 지리산 일이라면 지금 당장 손 떼. 아니, 손발 다 떼고 납작 엎드려 있어.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바리들이 제 관할에서. 닥쳐. 지금 그 군바리가 누군지 알아? 육군 소장이야. 별 2개짜리 장군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랑 중앙수사단이 직접 움직이는 사건이야. 우리 청장님도 지금 국방부 쪽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어. 괜히 엮였다가 옷 벗는 수준으로 안 끝나, 임마. 알아들었어?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철규는 스마트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장 별 2개 장군이 직접 지휘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마동파를 박살낸 그 미친 여자의 정체가 현역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다. 산 아래 임시로 설치된 지휘 텐트 안. 한지민은 방금 전 박철규 서장과 지방경찰청 간의 통화 감청 기록이 올라온 모니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욱 소령이 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거미줄에 걸린 벌레들이 뒤늦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거미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폭풍의 눈은 이토록 고요했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대한민국 남쪽의 작은 도시 남원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변해 있었다. 한지민의 명령은 단순한 현장 통제를 넘어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전격적인 작전으로 이어졌다. 마동팔로부터 받아낸 자백과 그의 스마트폰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은 군정보부대의 분석을 통해 순식간에 구체적인 물증으로 변모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은 양진태와 박철규, 그리고 마동팔로 이어지는 검은 삼각형의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한지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강소령. 지금 즉시 제35보 병사단 5분 전투대 기부대와 헌병특임대 병력을 동원 3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 그녀는 지휘 텐트 안의 대형 모니터에 3개의 지점을 띄웠다. 양진태의 자택, 양진건설 사무실, 그리고 남원경찰서였다. 양진태와 박철규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진입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모든 형태의 저장 매체와 서류를 압수한다. 저항 시에는 즉각 무력으로 제압하도록. 작전 개시. 충성. 새벽 4시 정각. 잠들어 있던 도시 위로 어둠을 가르는 군용 차량들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작전은 한 편의 영화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양진태는 자신의 호화로운 침실에서 악몽을 꾸다 깨어났다. 헌병이 나타나고 박철규와의 통화가 여의치 않자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날이 밝는 대로 돈과 인맥을 총동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저택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다. 순식간에 섬광탄이 터지고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집안을 장악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잠옷 바람으로 침실에서 뛰쳐나온 양진태의 눈앞에 보인 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검은 총구들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당신들 뭐야? 여긴 사유지야. 변호사 부를 거야. 양진태 씨 조직 범죄 및 뇌물공여,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는 유치장에서 부르시죠. 강태욱 소령이 직접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양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살인교사 미수. 그들은 어젯밤의 방화 계획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남원경찰서. 박철규 서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샜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거대한 힘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아니라 중앙수사단 소속의 수사관 2명과 그들을 대동한 한지민이 직접 서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간편한 작전용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박철규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현역 장군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철규 서장. 한지민이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박철규는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대답하고 말았다. 한지민은 아무 말 없이 수사관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받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양진 건설 명의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 양진태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 마동팔과 통화하며 범죄를 지시하는 내용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당신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더군. 당신 같은 자 때문에 밤낮으로 헌신하는 대다수 경찰들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다. 박철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당신에게는 수갑도 아깝다. 한지민은 차갑게 말을 맺고 돌아섰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직권 남용, 뇌물수수, 범죄 은닉 혐의로 체포를 고지했다. 경찰서장실에서 현직 경찰서장이 군 수사단에 의해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광경이 펼쳐졌다. 그를 따르던 부하 직원들은 복도에 멀찍이 서서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채 차마 고개도 들지 못했다. 모든 동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한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압수된 증거물 속에서 거미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뻗어 있었다. 양진태와 박철규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상납한 돈은 도의회 의원에게로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고위 간부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지민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합동수사본부에 연락했다. 새로운 타겟이 식별됐다. 전라북도 도의원 최만식, 남원지청 부장검사 이동준.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자료를 즉시 이관하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하도록. 이 시간부로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그녀의 결정은 망설임이 없었다. 부패의 고리는 하나라도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다. 그녀는 이 기회에 이 지역을 좀먹던 검은 거미줄을 모조리 찾아내 불태워버릴 작정이었다. 한지민이라는 태풍은 이제 겨우 남원의 상공을 지났을 뿐이었다. 그 폭풍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한 여성 장군이 추석 연휴에 지리산에서 조폭을 소탕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서장의 유착 비리가 드러나더니 급기야 현직 도의원과 부장검사까지 연루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고 국민들의 시선은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 정의로운 폭풍의 중심 한지민 소장에게로 쏠렸다. 바로 그때 한 기사가 모든 언론의 보도를 압도하며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지민에게 목숨을 비쳤던 기자 박시우가 쓴 심층 취재 기사였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군 내부 정보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한지민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단독 지리산의 강철 나비, 부패의 거미줄을 찢다 한 군인의 맹세가 지켜낸 정의.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한지민이라는 군인이 걸어온 길과 그녀가 왜 그곳에 있어야만 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그녀가 조폭들을 제압한 무용담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녀의 행동이 사적인 분노가 아닌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인의 투철한 사명감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이게 진짜 군인이지. 우리 세금이 아깝지 않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한지민 장군님 존경합니다. 부패한 정치인, 검사들보다 저런 군인 한 명이 훨씬 낫다. 한지민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강철 나비라는 별명은 그녀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인 한지민은 세간의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초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모든 지휘 권한을 공식적으로 꾸려진 합동수사본부에 이관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나 국민적 인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이 아닌 조용한 병원이었다. 그곳에는 사건 당일 공터에서 겁에 질려 있던 등산객들과 타박상을 입었던 청운사의 노승이 검사를 위해 입원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찾아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병원비나 다른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요? 등산객 부부는 그녀를 보자마자 거의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군님,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해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심하고 산에 오르셔도 됩니다. 그녀는 노승의 병실도 찾았다. 노승은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안정을 위해 며칠 더 입원하기로 한 상태였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덕분에요. 그런데 장군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온 나라가 장군 이야기로 떠들썩하던데 그 소음 속에서 마음은 편안하신지요? 노승은 그녀의 안위보다 마음을 먼저 물었다. 한지민은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스님. 소음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저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다. 최상층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모든 조사가 진행 중인 군 교도소의 특별 면회실로 향했다. 잠시 후 수의를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에 앉았다. 완전히 몰락해버린 전직 건설사 대표 양진태와 전직 경찰서장 박철규였다. 며칠 만에 그들은 폭삭 늙어 보였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그들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양진태와 박철규는 그녀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적으로 돌린 것이 단순히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 군인의 신념 그 자체였다는 것을. 한지민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섰다. 더 이상 그들에게 쏟을 시간은 없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한지민은 다시 청운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혼자만의 방문이었다. 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추석 내내 이어진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퇴원한 노승이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다시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실에 앉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 너머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그 붉은 빛은 마치 모든 부패와 불의를 불태운 뒤 찾아온 정의의 새벽처럼 보였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합니다. 노승의 말에 한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번 휴가에 평화를 얻으러 왔다가 대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그 결과로 더 큰 평화를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좋겠다. 정의의 여명 속에서 한 군인은 비로소 자신의 짧은 휴식을 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이 땅의 평화는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지리산의 단풍은 마지막 불꽃을 태운 뒤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갔고 산의 정상에는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리산 게이트는 한지민이라는 고요한 태풍이 휩쓸고 간 뒤 거대한 후폭풍을 남겼다. 그녀가 뽑아낸 검은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 퍼져 있었다. 국회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양진태와 박철규의 자백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국민들은 연일 터져나오는 추악한 비리의 실체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암덩어리를 단칼에 도려낸 한 군인의 존재에 깊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다. 무너졌던 정의에 대한 신뢰가 역설적으로 가장 비정한 폭력을 행사하는 군인의 손에 의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지민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언론과 대중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곳은 민간인의 시계와는 전혀 다른 시간과 논리로 움직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가장 날카로운 심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707 특수임무단의 막사는 특전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백호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곳은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의 본산이었다. 한지민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에서 벌어지는 요원들의 혹독한 훈련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리산의 평화로운 등산객이 아닌 어깨 위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선명한 육군 소장 707 특임단장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벽을 가득 메운 거대한 한반도 위성사진과 작전 지도가 전부였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영웅적인 활약을 다룬 신문 스크랩 대신 북한 특수부대의 최신 동향과 국제 테러 조직의 활동에 대한 기밀 보고서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목각 인형에 잠시 머물렀다. 지리산을 떠나오기 전 청운사의 노승이 그녀의 손에 쥐어준 작은 동자승 인형이었다. 장군의 마음속에 깃든 분노가 너무 커져 길을 잃을 때 이 동자의 미소를 보며 부디 평정을 찾으시게. 노승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인형을 손에 쥐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군인의 손 안에서 동자승은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단장인 강철중 대령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한지민이 가장 신이 많은 부관이자 수많은 작전을 함께 해온 전우였다. 단장님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수고했네. 강 대령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 단장님. 이번 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덕분에 특전사 지원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707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답니다. 모두 단장님처럼 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한지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강 대령.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국가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기꺼이 그림자가 되는 자들이다. 대중의 환호는 신기루와 같아. 그 신기루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칼날의 예리함을 잃게 될 거다. 부대원들에게도 정신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시키도록. 예, 알겠습니다. 강 대령은 군말 없이 경례하고 물러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지휘관이 원하는 것은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조국의 완벽한 안보라는 것을. 잠시 후 한지민은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부대 내에서도 최고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지하작전 브리핑실이었다.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그곳에는 707의 각 팀을 이끄는 팀장들이 미동도 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중 침투, 해상 침투, 대테러, 폭파, 정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자 그녀의 손발이 되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들이었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방 안의 모든 요원들이 칼날 같은 동작으로 기립하여 경례했다. 한지민은 묵묵히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나지막하지만 방 안전체를 장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앉아.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얼굴이나 지리산 게이트 관련 뉴스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어느 항구의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한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원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어떤 이들은 휴전선 너머의 군인만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의 평화를 좀먹는 모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 속 항구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마약, 총기, 심지어 인간까지 밀수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조직이 있다. 그들의 돈은 국경을 넘어 테러 단체로 흘러들어가고 그들이 들여온 마약은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한다. 그들 또한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요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며칠 전 나는 산에서 쓰레기들을 치웠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휴가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혹독하게 훈련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은 힘없는 시민들이 불의에 떨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검이라 부른다. 명심해라. 검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검은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다. 검은 오직 적을 베어내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영웅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영웅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평화가 될 것이라는 신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기꺼이 그림자가 되는 이유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요원들의 대답이 지하 브리핑실을 가득 메웠다.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지리산의 평화로운 등산객이 아닌 적의 심장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사냥을 시작한다. 작전명 포식자 사냥. 브리핑 시작.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브리핑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중앙 스크린에 복잡한 작전 지도와 타겟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한지민의 시선은 이미 다음 전장을 향해 있었다. 지리산의 강철 나비는 잠시 날갯짓을 멈추었을 뿐 결코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짙은 어둠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의는 저절로 승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와 싸우는 누군가의 숭고한 헌신과 강철 같은 의지로 지켜지는 것임을 어둠 속에서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불태우는 그녀와 그녀의 부대원들이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정의의 여명은 계속해서 밝아올 터였다.